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5강 부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난 뒤 제가 청년 시절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을 우연히 대학교 교정에서 마주쳤습니다. 전도사님은 남편의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부부를 예전부터 알고 지내온 터라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영숙 씨랑 재영이는 부부싸움 같은 건 안 하지요? 결혼 초기에 서로 정반대인 성격을 맞춰가느라 꾹꾹 참았다가 한 번씩 폭발하면 큰 전쟁을 치르던 저는 전도사님의 질문에 괜히 무안했습니다. 이 세상에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라고 반박하며 주랭랑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부부는 이 말을 듣고 우리 부부는 정말 싸운 적이 없는데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부부들도 갈등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부부들과는 달리 그들은 갈등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이용합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파괴적인 분노를 최소로 줄이고 서로 헐뜯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갈등을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노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의견 일치가 되지 않더라도 적대감을 갖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기를 원하시나요? 부부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의 목차에 맞추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의 불가피성, 두 번째는 갈등의 원인, 세 번째는 갈등의 단계, 네 번째는 갈등의 해결 방식의 차이, 다섯 번째는 부부 갈등의 해결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에 내려오는 전설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창조주가 남자를 만드는데 단단한 물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무형의 것들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달과 같은 둥금, 포도가지 같은 연함, 풀잎 같은 흔들림, 갈대 같은 가냘픔, 꽃과 같은 화려함, 나뭇잎 같은 가벼움, 햇볕 같은 고요함, 토끼 같은 두려움, 공작새 같은 허세, 새의 가슴 같은 부드러움, 다이아몬드 같은 강인함, 꿀 같은 달콤함, 호랑이 같은 잔인함, 불과 같은 열정, 얼음 같은 냉혹함, 종달새 같은 수다스러움, 꾀꼬리 같은 음성, 황새 같은 우아함, 여름 날씨 같은 변덕을 섞어서 여자를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데려갔더니 남자 눈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자를 옆에 데리고 아주 신이 나서 숲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 이 남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여자를 데리고 숲에서 나왔습니다. 창조주여, 도저히 이 여자와는 못 살겠습니다. 하루 종일 제잘되고 종일 자기에게만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졸라대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으면 울어대고 하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저 여자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자 창조주는 여자를 데려갔고 남자는 신이 나서 걸음도 가볍게 숲속으로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남자가 다시 숲에서 나왔습니다. 창조주여, 창조주여, 어디 계신지요? 제게 그 여자를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 여자가 없으니 제 생활은 텅 빈 것 같습니다. 예쁘게 흘겨보던 그 눈, 매달리며 애교 부리던 그 미소, 볼수록 아름답고 만질수록 부드러운 그 여자가 없으니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녀를 제게 돌려주십시오. 창조주는 여자를 다시 돌려주었고 남자는 신이 나서 여자를 데리고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3일 만에 또 다시 나왔습니다. 창조주여,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제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골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으니 데려가 주세요. 한참을 쳐다보던 창조주는 난 모르겠네.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고 있으면 더 못 살겠다고 하니 난 모르겠네 하였습니다. 남자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이것을 어떻게 한담 하며 여자를 데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숲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 상태의 긴장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상대방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면서도 상대방이 없으면 아쉽고 안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은 10쌍에 한두 쌍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대부분 체념하고 살거나 계속 갈등하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갈등의 유래에 대해서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예, 갈등이라는 한자는 칡갈, 등나무 등자인데요. 예, 칡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칡과 등나무가 같은 나무에 올라가게 되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무를 감싸면서 자라기 때문에 같은 나무에 동시에 자라게 되면 둘 다 더 이상 잘 자라지 못하고 성장에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이 까다롭게 얽혀서 풀기 어렵거나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을 때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갈등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인간의 타락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아담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유지했더라면 그들은 항상 서로 조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불화를 가져왔고 이제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복종함으로만 그들의 연합이 유지되어서 조화가 보존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지시를 거스리고 그의 반려자와 떨어짐으로 유혹에 빠졌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이 그 여자의 권유에 의한 것이므로 이제 그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에게 주어진 주권의 남용은 너무나 자주 여자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고 여자의 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와가 에덴의 가정에서 그의 남편 곁에 있을 때 완전히 행복하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의 생활의 의무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자처하는 그런 하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자다운 존엄성과 고상한 품성을 지닌 그러한 아름다운 현대의 하와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께 아내를 고발함으로 배신감과 정서적 이혼의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하와이에게 준 저주는 남편을 사모함으로 받는 고통인데 이것은 욕망을 갖는다,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소유하기 위해 남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피차에 서로를 지배하려고 싸우는 고통이 부부에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차이로 인한 갈등인데요. 성격, 의사소통, 성적 요인, 부부 역할, 경제적 요인, 인척 관계 등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상대를 바꾸려는 태도입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성격을 보일 때 마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인 양 그것을 고치려고 달려듭니다. 배우자의 가치관, 태도,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흥미, 성격의 일면까지라도 변화시키기 위하여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무게를 3kg 정도 줄이는 일도 얼마나 힘든지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저도 이 강의에 대한 부탁을 12월에 받았는데요. 강목에 대한 고민보다 살을 빼야 화면에 예쁘게 나올 텐데 라는 고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절식을 하고 틈틈이 운동을 해도 체중이 조금 내려갔다가 한 끼 잘 먹으면 다시 오르기를 반복해서 결국엔 조금밖에 감량하지 못했는데요. 몸무게 1, 2kg 줄이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물며 사람의 인격을 바꾸는 일이 가능할까요? 연애 기간 동안 상대의 치명적인 결점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만 하면 새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은 마치 휘발유를 끼얹고 불타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남이 나를 바꾸려고 할 때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 뜻과 다를 때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우리는 내 속에 정한 생각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생각을 강요할 때 난 죽어도 못해 라고 외치는데요. 이 말은 내 의견을 내려놓기가 내 목숨을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일 만큼 내 의견은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변화에 대한 집요한 요구는 잔소리와 노골적인 공격으로 비화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방치된 갈등은 서로에 대한 공격과 복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장로님의 핸드폰에 아내 이름 대신 별 5개로 표시된 것을 본 집사님은 여보, 내가 이렇게 별처럼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께 물었더니 장로님 말 우리 집 왼수라는 의미라고 해서 폭소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별 5개가 원수. 여러분들은 아내와 남편의 이름을 핸드폰에 무엇이라고 저장해 놓으셨나요? 제 남편이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부모님 댁에 방문하였는데요. 저희가 다니는 교회와 시부모님 댁은 차를 타고 한 15분 정도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평소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터라 남편은 예고 없이 부모님 댁을 종종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의 경무로 시달린 남편이 어머님이 깎아주신 과일을 먹고 그만 긴장이 풀어져서 낮잠이 들었나 봅니다. 교회에서 안식일 오후 활동을 하고 있던 저는 남편이 장로회에 올 시간이 되었는데 안 오자 전화를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정도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피곤해서 잠들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얼른 끊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전화기가 울리는 것을 본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누구한테 온 전화인지 궁금하셨나 봅니다. 남편이 잠에서 깨자 삶의 희망인가 거식인가 전화 여러 번 왔더라 하셨더랍니다. 남편은 웃으면서 엄마, 삶의 희망이 집사람이에요. 집사람. 집사람이라는 소리에 어머님은 안도하는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 남편에 저장된 제 또 다른 이름은 삶의 희망,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큰 사랑을 깨닫고는 제 또 다른 명칭을 자유의지라고 저장해 놓았습니다. 가끔씩 부부싸움을 할 때면 삶의 희망이나 자유의지가 전영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를 뭐라고 저장해 놓았나 남편의 핸드폰을 들여다볼 때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핸드폰을 꺼내시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위해 애칭을 한번 저장해 보실까요? 아마 그렇게 저장해 놓으시면 혹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서운한 말다툼이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핸드폰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의식을 환기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인간은 현실적으로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에 부부간의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다른 성과 문화에서 살아왔기에 그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부부는 끊임없이 갈등에 직면해야 하는데 부부에게 밀어닥치는 현실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에 있어서 새로워질 것을 요구합니다. 잔소리하고 싶어질 때, 또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을 때, 저건 내가 꼭 고치고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생각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선물로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갈등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일단 갈등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단계를 거쳐 그 골은 깊어져만 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갈등의 단계를 볼까요? 적응 기간인데요. 모든 부부들은 결혼 초기 1, 2년 정도는 서로 적응하기 위해 몇 가지 갈등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일과 수면, 사회활동, 성관계의 빈도와 형태에 대해 만족할 수 있기에 서로 맞추어 가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집안의 가풍을 비롯해 휴일을 보내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 초에 이러한 갈등은 보통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요.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먼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다른 부부와 만남과 교제와 대화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 서약에 대한 의심인데요. 결혼 전 내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고 따라주던 남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신을 언어적으로 공격을 퍼붓거나 연애할 때는 순종적이던 사람이 결혼 후에 사사건건 저항하는 경우에 우리는 아차 속았구나라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과거가 드러나거나 배우자가 자신을 속인 것을 알았을 때 결혼 생활은 위기에 봉착하고 과연 이 결혼 관계를 지속해야 하나 회의를 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정서적 고립 상태인데요. 이 상태는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상태가 됩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멀리하게 되고요. 말로든 행동으로든 더 이상 친밀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나 친척들은 이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더 심화되면 외부의 개입이 되는 상태인데요. 3단계의 긴장이 너무나 커져서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지면 외부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 대상은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 친척, 직장 동료, 친구, 훈련된 상담가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또 다른 이성과 접촉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별거인데요. 불화에 빠진 부부는 상담을 받는 동안 서로가 더 심한 상처를 입지 않도록 잠시 헤어져 있자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별거란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우발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는데요. 우발적인 별거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혼 단계겠죠. 서로가 원하는 이혼의 종류 또는 재산 분배,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심각한 갈등 상태라도 아직 여러분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혼 도장에 서류까지 찍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결혼관계의 전문가인 존 가트맨이 제시한 이혼의 예후가 높은 부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부정이 긍정보다 많다인데요. 갈등이 많은 부부의 특징은 부정적 상호작용을 더욱더 많이 합니다. 비난, 무시, 소리 지르기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 즉 미소나 접촉이나 칭찬이나 인정보다 부정적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모습과 몸짓과 음색이 드러납니다. 또
갈등하는 부부들의 특징은 이혼을 알리는 구체적 적신호가 나타나는데요.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이 네 가지 신호입니다. 비난은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상대방의 흠이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일시적인 거나 상황적인 것이 아니고 성격이나 인격의 결함처럼 말하는 방식은 굉장히 호전되기 어려운데요. 마치 하나의 문제가 전반적인 문제인 것처럼 당신 그렇게 잘났어? 항상 날 무시하지? 이런 경멸은 상대방을 평가절하해서 비웃는 것으로 말로든 행동으로든 상대방을 깔보아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농담처럼 말하더라도 듣는 사람에겐 부정적 느낌을 갖게 합니다. 당신이 뭘 잘하면 이상한 거지. 당신 잘났어. 당신이나 잘하세요. 등의 냉소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은 마치 내게는 문제가 없고 당신, 상대방에만 잘못이라는 태도가 서로에게 반감을 갖게 합니다. 담쌓기는 화가 나서 말을 안 하고 지내고 또 침묵이나 무반응, 무시, 논쟁을 아예 회피하여 철수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혼하는 부부의 예우는 잘못된 지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원인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합니다. 얼굴 표정이 안 좋은 남편을 오늘 상사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라고 해석하기보다 어휴, 저 인간은 항상 집에만 오면 우거지상이야 라고 보거나 상대가 잘해주면 고맙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웬일이야? 어디 며칠가나 두고 보자 라는 식입니다. 상대의 잘못이나 실수는 그 사람의 내적인 문제, 성격적이나 인격적 문제로 보고 내 실수나 잘못은 외적인 문제, 일시적이고 상황적인 문제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자란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영향받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남편이 아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이런 경우 남편이 아내로부터 감정이 멀어지거나 남편이 호전적이었다가 경멸하게 되고 방어하는 단계로 진전하거나 남편이 물리적 힘을 남용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일어나는 만성적 신체각성이 높아지는데요.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서로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어서 맥박이나 혈압이 올라가고 땀이 나며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마치 교통사고를 간신히 피했을 때 몸과 마음의 긴장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조절에 의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습관에 의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생리적으로 각성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이나 생각의 유연성이나 문제 해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생리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급속도로 빨라지게 되며 그것에 대해 압도당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 각성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남자는 화에 당당하고 나만한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지만 여자는 또 피해의식이 강해서 나같이 불쌍한 여자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각각 신체 각성 수준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두 사람의 관계의 요구가 후퇴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아내가 문제를 제기하면 남편은 생리적으로 각성되어 과민 반응이 일어나지만 못 들은 척하거나 갈등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철회해버립니다. 남편의 이러한 행동은 아내를 더욱더 자극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내는 생리적으로 더 각성되어 남편을 다시 대화에 끌어들이려고 제시도 하지만 아내가 노력을 해도 반응이 없으면 아내가 다시 철회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남편을 비난하고 서로 혐오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혼 뒤에 남는 상처가 있는데요. 정말 이혼을 바라던 사람들도 헤어지고 나면 각자 깊은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은 이제 다시는 서로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하지만 둘 사이에는 끊임없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자녀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최소한 이혼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녀의 부모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갈등의 해결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갈등을 대체로 5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회피, 적응, 경쟁, 타협, 협동이 바로 그것인데요. 먼저 회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회피하고 억누르고 부정합니다. 이런 유형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완강히 주장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익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이 회피는 한국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싸우는 것이 나빠, 그리고 또는 훌륭한 사람, 착한 여자라는 평을 계속 받아온 사람들의 경우에 회피하는 패턴을 많이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회피는 갈등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더욱 많습니다. 한쪽은 점점 분통을 터뜨리며 도망하는 쪽을 쫓아가는 꼴이 되고 맙니다. 자, 두 번째는 적응인데요. 적응의 방법을 쓰는 사람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쓰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또 상황에 적응하면 이러한 욕구가 충족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인합니다.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좋아, 물론이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할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욕구와 필요는 희생합니다. 수동적인 동의는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계속 자신의 생각은 억누른 채 상대방에게 표면적인 순종과 복종만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속으로 의기소침해지게 될 것이고 정력이 낭비될 것이며 내면화된 분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경쟁의 방법인데요.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갈등 해소 방식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특징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강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공격입니다. 팔짱을 끼고 목에 힘을 준 채 뚝 버티고 있는 자세는 강제성을 띤 위협적인 자세이며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욕구는 충족시킬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 대가로 얻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배우자를 구석으로 코너로 몰아넣게 되고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인신공격을 서슴없이 하고 신체 공격, 외모 공격, 능력 공격, 집안 공격 등을 닥치는 대로 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치사한 유형이 자기를 던지며 죽겠다고 이혼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부정적인 공격으로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타협인데요. 한편으로는 기꺼이 양보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의 양보를 원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어느 누구든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는 추론을 기본으로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공통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욕망의 일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포기한다는 점에서 위의 방법과는 조금 다르지만 서로의 권리를 조금씩 포기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격과 인격 간의 만남은 없고 문제만 대강 풀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의 응어리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내 등을 긁어주면 나도 당신 등을 긁어줄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럴지라도 타협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내와 남편이 원하는 바를 모두 포함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타협은 빠르고 쉬우며 중간적인 해결 방안으로 유용한데요.
그것은 욕구를 거의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반쪽만 충족된 욕구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 마음속의 욕구는 더욱더 강해지고 골마서 상처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협동이라고 하겠는데요. 협동은 인간관계와 목표를 모두 중시하는 방법입니다. 협동은 함께 승리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아름다운 것인데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이 일어나야 진정한 협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정한 합의가 일어난다면 서로를 새롭게 만나는 깊은 친밀감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처럼 지속기간이 길고 질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다루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협동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실천이 필요하고요.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협동은 성숙을 요구합니다. 협동은 서로 번갈아 자신의 원하는 바를 말하고 또 제3의 대안을 창출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강압이나 회피나 수동적인 동의 등 세 가지 갈등 해결 방법은 일방 통행식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타협은 임시 병통 방식의 교환이라고 하겠지만 협동만이 윈윈하는 서로를 만족시키는 갈등 해결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협동하기 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가 원하는 바를 알고 상대가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음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바를 표현하고요. 세 번째는 상대가 원하는 바를 듣고 그것으로 인해 위협받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의 욕구를 만족시킬 해결책을 찾기 위해 창조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참된 협동은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될 수가 없겠죠. 서로를 존중하고 삶 속에서 연습해 가다 보면 부부가 일치되는 합일점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부부 갈등의 해결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부 갈등의 해결 원리 첫 번째는 융통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려는 마음가짐이고요. 융통성은 행복하게 해로하는 부부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행복한 부부들은 불행한 부부들에 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려는 각오가 더 크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혼하는 부부들에 비해 상호 양보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융통성은 상대방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는 마음가짐이며 그것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부부 갈등의 두 번째 원리는 갈등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은 갈등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갈등에 직접 부딪혀 그때 문제를 해결하고 원한과 적의를 없앱니다. 그들은 대화하고 반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불행한 부부들은 문제를 피해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행복한 부부들은 갈등 상황에 직면하면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나눕니다. 갈등을 피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기꺼이 변화시키고자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갈등의 세 번째 원리는 갈등의 악순환에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부부들은 갈등의 악순환에 휘말려들지 않고 그들은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갈등 자체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갈등 자체에만 매달려 불행을 자초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그들의 대화 방식은 상대방은 업신여기고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는 것이 마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갖게 되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만 전념하게 되는데요. 공격은 또 다른 역공을 낳습니다. 이때 부부는 각자
마치 술에 취한 듯이 최면에 걸려서 자신의 옳은 점과 상대방의 틀린 점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은 각자 자신의 행동에 기꺼이 책임을 지고 위에서 말한 부정적 행동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려고 결심하고 기도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에 어떠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한 가지 특정한 문제, 한 가지 불만에 대해서만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초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사소한 다툼이나 잔소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욕설은 금지고요. 서로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현재 배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란 사실 옳고 그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당신과 다르다 하더라도 자기 감정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부부 갈등의 원리 네 번째인데요. 지난 일을 들춰내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불행한 부부에 비해 지난 일을 들춰내는 경우가 훨씬 적습니다. 그들은 불만 사항을 자루 속에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불만이 생길 때마다 즉시로 해결합니다. 부수적인 주제들에 이끌려서 곁길로 새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에 한 문제씩 해결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기꺼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동 공격적 행동을 버리는 것입니다.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유형 중 하나는 수동 공격적 행동인데요.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공격적 행동으로 나가되 자신의 적대감에 책임질 필요가 없도록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공격 의도를 깨끗이 부인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작하는 데 능수능란합니다. 그들은 기분 좋게 웃으며 겉으로는 동의와 협력의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대단히 공격적이며 적대적인 행동이나 덫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의 배후에는 분노와 낮은 자존감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수동 공격형 사람들은 개방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처리하는 것을 불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전략을 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해로워하는 부부들은 서로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갈등을 직접 드러내놓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남편과 또는 아내와 갈등을 경험하신 여러분이 그동안 써오시던 갈등 해결 방법이 신통치 않으셨다면 오늘 배우신 강의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으로 넘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